지금 앞에 두 학생은 이제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에 관해서 민영의료보험을 왜 규제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좀 더 강화된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 그리고 고급 서비스의 경우에 좀 건강보험 제도의 바깥에서 좀 허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제한적인 완화를 옹호하는 입장의 질문이었습니다. 매우 이제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후반부에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소개를 했고요. 문찬미 학생 질문은 이제 이것은 이론적으로 매우 대립되는 입장이 존재하는 이슈입니다. 이것은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어떤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다른 독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라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기름값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주제와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 기름값 문제 얘기한 것은 이제 정보 비대칭 현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정보의 불투명성, 그러니까 transparency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투명성, 국제 투명성 기구 이런 것도 있죠. 투명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 열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불완전 정보라는 것은 비대칭인 경우도 있고 불투명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름값 경우는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는 거죠, 단순히. 뿐만 아니라 공급자들도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전국의 주유소들이 어떤 가격에 이걸 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제한적인 정보는 공급자들이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제한적인 정보는 소비자들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동네 주유소 몇 군데는 아니까. 그러나 이제 고속도로처럼 구간 독점이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구간 독점이 30km마다 하나씩 있으면 30km 안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을 구간 독점 또는 구역 독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전혀 독점의 사유가 없는데 특수한 조건 때문에. 또는 주거지에 있는 주유소의 경우에도 가격이 어떻게 이제 팔리고 있는지가 불투명한 것이죠.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한 겁니다. 이 불완전 정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 주유소의 가격을 공지하는 것은 시장 가격 정보에 대한 시장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조차도 어떻게 보면 시장 참가자들의 이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국가가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그것을 국가기관이 고지하는 방식을 쓴 거죠. 이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의 불투명성, 가격의 불투명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독입니다. 독. 완전 경쟁 시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정보를 고지하게 만드는 새로운 독을 투입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학생이 질문한 것은 이것이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경쟁을 더 활성화할 수도 있겠지만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가 가격에 대해서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공급자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담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너무나 많은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주유소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한 100개 미만이다. 그럼 아마 회원 명단 주소록에 다 넣어놓고 이메일로 한 큐 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문자 메시지로 쏘면 금방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수의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우에는 담합이 형성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게 봐서 정부에서 그런 조처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아까 6가지 조건을 완전 경쟁 시장을 성립시키는 6가지 조건을 들었는데 그 중에 1개 혹은 2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시장에서 그 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법적 규제를 통해서 개입하는 일종의 대항독, 해독용 독을 투입하는 이런 정책이 합리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래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학 이론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많은 영역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전공이 보니까 경제학이 아니라서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면 매우 기특한 창의적인 발상이라 여러분도 박수를 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아주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죠.
이 아까 두 학생의 발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지정제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그리고 여기 이 영리법인에 대한 질문은 오늘 안 나온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영리의료법인 이렇게 이제 보통 보도가 많이 됩니다. 그 문제가 있죠. 그 문제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의료보장을 더욱 확대해서 사실상 무상의료제도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견해. 특히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공약 매우 매력적인 정책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한번 주마간산식으로 한번 다뤄보죠. 당연지정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료기관은 무조건 건강보험하고 계약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법은 이게 한 37년쯤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한 번도 전면적인 개정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왔습니다. 부분 수정을 하면서. 그 당시는 의사 숫자가 매우 부족하고 의료기관이 아주 부족하고 국민들의 위생 상태가 아주 좋지 않던 시대에 의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의사를 제외하고 다른 의료 분야의 전문 직업인 집단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에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의료가 미개한 시대에 적지만 그래도 제도 교육을 받은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만든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7년도에 최초의 의료보험이 도입됩니다. 당시 이 보사부 장관은 신현확이라는 분인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를 오래 했던 TK 출신의 아주 대부라고 TK 대부라고 일컬어지던 직업관료인데요. 그분에 대한 판단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처럼 신현학 씨에 대한 판단도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분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그분이 보사부 장관을 꽤 오래 하셨는데 그때 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최초에는 공무원과 큰 대기업 중심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1988년 그 무렵에 와서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가 되고 이름도 건강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오로지 의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누구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합니다. 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복지법인,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죠. 이제 이 조항을 폐지하면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그때 의료인이라는 것은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한 개만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만.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2개 못 열어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도. 만약 우리가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해버리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게 되죠. 주식회사 병원.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병원 하나 세우자. 니 투자해 이래갖고 돈을 한 1,000억 원 모아가지고 병원 하나 지으면 되는 거죠. 지어놓고 원장 영입하고 그죠? 전문 경영인으로 원장 영입하고 밑에 의사들 고용하고 간호사 고용하고 병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입니다. 의료법에 단 한 줄을 삭제하면 곧바로 영리의료법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지난번에 말썽이 났던 그겁니다. 이것이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 영리의료법인 문제고요. 말하자면 주식회사 형태로 병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모든 의료기관, 병의원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건강보험공단과 자동으로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당연지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영리의료법인 허용, 그 다음에 당연지정제.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지정된 겁니다. 당연히 지정됐으니까 이게 두 측면이 있는데 온 국민이 다 건강보험 가입자죠?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는 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원들은 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당연지정제입니다. 동시에 어느 병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급여의 규칙에 따라서 진료를 요구했을 때 그 환자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몸 아픈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든 거절 못해요. 거절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당연지정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률 이라는 것은 총진료비 중에서 분모는 총진료비, 분자는 건강보험의 급여액입니다. 국민들이 병을 치료하는 데 쓴 돈을 다 합친 걸 분모에 넣고 분자에다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돈의 액수를 분자에 넣으면 이것이 건강보험의 보장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약 60%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 문제인데요. 분모에 들어가는 총진료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통계상 다 파악되지 않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서 뭘 막 빼면 보장률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르면 한 70% 되기도 하고요. 어떤 기준에 따르면 50%밖에 안 됩니다. 국가 공식 통계로는 약 60% 좀 넘는 수준의 보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65%, 66%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약간 좀 거품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 60%대 약 3분의 2 정도에 가까운 보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 보장률이 100%가 되면 완전 무상의료가 됩니다. 보장률이 0%가 되면 그건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보장률은 0에서 100% 사이에 있습니다. 이 실소년 민간의료보험은 보장률이 60%밖에 안 되니까 40%가 남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험에서 맡아주겠다는 거죠. 원래 국민건강보험이 다 맡아주면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죠.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비급여,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면 다 보장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는 다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보장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큰 병에 걸리면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몫이 남게 되죠. 5천만 원짜리 큰 병에 걸리면. 그죠? 그러면 한 2천만 원은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암 환자나 중증 질환자는 10%만 본인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죠. 감기 환자들은 한 40% 정도 부담해야 될 겁니다. 지금 아마. 경증 질환자는 많이 부담하고 중증 질환자는 적게 부담하도록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내용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있을 때 한 일인데 암 환자들은 10%만 내면 됩니다. 간단한 암수술은 100만 원 미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본인 부담은 대체로 큰 항목이 진짜 이 보험에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20%, 30%, 10%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줬는데 다 안 해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디덕터블, 공제금, 본인 부담 이런 형태로 10%, 20%, 30% 이렇게 본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내야 되죠. 가족들이. 두 번째는 상급병실료. 4인실 또는 6인실까지 일반 병실입니다. 그러나 독실, 2인실 이렇게 시설이 좋은 방에 가면 이걸 상급병실이라고 합니다. 상급병실. 일반실이 아니고 특실. 상급병상료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진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은데 경북대학교 병원에 오면 다 특진이에요. 특진 아닌 진료가 없어요. 이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조건에 뭐 의과대학 교수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교수님들이 하시는 진료는 거의 다가 특진입니다.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는 거 빼고 나면.
그래서 특진료 부담이 제법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밥값이 있었습니다. 근데 밥값은 2006년도부터 보험 적용을 해줘서 20%만 냈는데 금년 들어서 50%로 그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밥값도 상당히 입원 환자들한테는 크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가 있습니다. 비급여. 비급여는 아직 의학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서 건강보험에서 인정 안 해주는 거라든가 비급여입니다. 이게 비급여. 또는 효과는 있는데 너무 비싼 치료 방법이라서 보험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예컨대 재작년까지만 해도 MRI, PET 아시죠? 그게 어떤 기계인지 무슨 몇만 볼트의 무슨 몇십만 볼트의 전류를 돌려가지고 자기장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걸로 이제 뇌 속을 자기 공명 촬영하는 이런 겁니다. PET 또는 PET하고 그 MRI는 좀 다른 장비입니다. 둘 다 굉장히 비싼 장비죠.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PET MRI라는 사진도 찍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뇌 속이 3차원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무지하게 비싼 장비인데요. 이거 안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암, 척추 질환 등등 그런 정밀 조사를 요하는 중증 질환에 한해서는 이것도 2006년도부터 보험급여를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들의 초음파 검사 이것도 보험을 못 해줬죠. 근데 이제 횟수 제한을 해가지고 아마 작년부터인가 임산부 초음파 검사도 이제 건강보험에서 맡아줘. 이렇게 야금야금 넓혀지기는 하는데 신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험이 그걸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서비스. 예컨대 전담 간호사를 붙인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보험에서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급여 이게 다 합쳐가지고 전체 진료비 중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 손실이니까 우리 민영의료보험에서 이걸 맡아주겠다. 이래서 계약하는 게 현재의 민영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 좋다 이거예요. 이것도 좋아요. 밥값도 괜찮습니다. 비급여도 괜찮아요. 근데 본인 부담까지 다 해주겠다. 이게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입니다. 실손형. 실손형이라는 것은 실제 손해가 난 것을 다 물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이렇게 되면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게 됩니다. 이게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상의료까지 왔죠. 이제 무상의료. 이거 이제 민영의료보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완전 무상의료가 됩니다. 이게 무상의료 개인적으로. 근데 이것을 국가가 하게 되면, 국가가 이걸 몽땅 다 맡게 되면 국가 무상의료 제도로 이것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보장률이 40%밖에 안 되던 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국민 중에 극히 일부만 보험을 해주던 시대에서 시작해서 보장률도 점점 높아져가고 가입자도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매우 훌륭한 제도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봐서 이런 제도를 일찍 도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쟁점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당년지정제 완화 폐지 이것을 의사협회에서 요구하죠. 그러면 당년지정제를 폐지하면 뭘로 될까요? 계약제. 계약제로 가야죠. 원래 당년지정제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의료인들이 의료기관을 열기만 하면 건강보험하고 계약이 된 셈이니까 다른 게 필요 없거든요. 만약 어떤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못 받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병원 조만간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안 해주면 치료비를 다 본인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맹장수술을 이 병원 가면 3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저 병원 가면 100만 원 내야 된다. 그럼 누가 100만 원 병원에 가겠어요? 이것은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의사협회는 집단계약제로 바꾸자는 거죠. 의료기관 전체의 대표하고 정부 대표가 협상해가지고 배짱이 맞으면 계약하고 아니면 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 받기 싫은 병원은, 환자 받기 싫은 병원은 안 받으면 그만인 거죠. 그게 이제 집단계약제입니다. 개별계약제가 있습니다. 개별계약제는 보건복지부에 매우 유리하죠. 이것은 이제 계약하는데 문제 있는 병원하고는 계약 안 하겠다. 특별히 계약 안 하는 병원을 빼고는 다 계약된 걸로 간주한다. 예, 그렇게 되면 말 안 듣는 병원들은 거기서 목록에서 빼버리면 곧 망하게 되죠. 이것은 의사협회에서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이제 보험 환자를 받는 병원과 안 받는 병원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보험 적용을 안 받는 병원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병원은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병원이죠. 지금도. 지금 성형외과 병원의 90% 가까이가 1년 내 건보공단에 돈을 한 푼도 청구 안 합니다. 성형수술은 미용 성형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미용 성형을 주업으로 하는 병원들은 건보공단에 당연 지정이 되어 있지만 거기는 재활 성형을 하는 환자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한 푼도 돈을 줄 이유도 없고 청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치과 중에 3분의 1 이상이 1년 동안 건강보험에 한 푼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치열 교정, 임플란트, 보철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병원들은 보험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일반 치과 환자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있죠. 신라호텔 4층이라든가 뭐 이런 데. 예. 뭐 어차피 우리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병원입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지금은 어떤 환자가 그런 치과병원에 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치과병원, 엄청나게 비싼, 와가지고 그냥 충치에 있는데 치료해줘요 이러면 의사 선생님도 난감합니다. 그 진료 시간에 고급 환자를 진료하면 10배의 수입을 올리는데 보험 환자가 오면 고달프잖아요. 거절하면 고발당하죠.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귀찮죠? 없는 게 낫죠. 편안하게.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부자가 가는 병원과 가난한 사람이 가는 병원이 구분돼서 의료 양극화가 생길 것이다.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현대 아산병원이나 혹은 경북대병원이 또는 삼성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정책을 세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그 못지않게 좋은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아무런 실익이 없고 또 의사와 병원들에게도 실제 실익이 거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념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현행 의료제도로 사회주의 의료제도로 규정하고 시장 원리를 의료 서비스 시장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자. 이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살판이 나죠. 이 대한민국이 의료천국, 의사천국, 환자지옥, 의사천국, 환자지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돼서 어느 장관도 대한민국의 장관도 이것을 감히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풀게 되면 아무런 국민적 국가적 실익 없이 어마어마한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 적어도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그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리의료법인 문제가 있죠. 영리의료법인. 영리의료법인 문제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사실 시끄러울 것이 거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리의료법인은 주식회사죠. 돈 벌어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해야죠. 주식시장에 상장해가지고 주식값 올려서 자산가치 키워야 되죠.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 특별히 그 영리병원이 다른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영리법인 주식회사 병원이라는 것이 다른 산업의 평균 수익률에 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올리는 매력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버티고 있는 한은 별반 그렇게 수지를 맞출 수가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가격을 국가가 다 통제하고 있죠. 어느 국민이 진료받으러 와도 거절 못하죠.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라는 것은 별반 국민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념적인 논쟁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겠죠. 우선 의사협회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의료기관 개설권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건 자기 밥그릇과 같습니다. 이걸 내놓으라 그러면 반기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의사협회가 반대하면 하기 힘든데, 하물며 좋지 않은 것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영리병원, 주식회사 병원을 만들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현대는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병원이 있죠. LG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죠? LG 재벌 중에 SK도 병원이 없죠. 재벌 그룹 중에서 병원을 만들 수 있겠죠. SK나 LG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기간 내에 삼성병원이나 현대 아산병원을 누를 만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존의 공급자들은 대학을 끼고 있죠. 삼성병원은 성균관대학교, 현대 아산병원도 어디하고 컨소시엄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어디? 예, 하여튼 뭐 다 돼 있습니다. 예. 그 대학병원들은 의과대학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쟁 우위를 신기로 뛰어들어가지고 어떤 재벌 기업이 단숨에 확보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는 기존의 영리법인, 비영리의료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비영리법인들은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기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산을 형성을 해놨는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시장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법률 검토도 다 해보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장관할 때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봐라, 참여정부도 그걸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영리법인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가 어떤 사람들에게 제기되어서 주로 경제부처 쪽을 통해서 정부 안으로 제기됐단 말이죠, 문제가. 그러면 계속 어느 한쪽에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국가적으로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리의료법인 문제를 검토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지난 정권 때 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정부 맡은 분들이 말씀하신다든가, 또는 뭐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저 봐라, 역시 노무현이도 이명박이하고 똑같잖아. 그게 어떻게 같아요? 검토해 보니까 실익도 없고 국민에게 도움도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말짱 손해날 일만 많으니까 하지 말자,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 대통령한테 보고 드려서 안 하기로 한 거거든요. 검토해 본 결과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우리는 안 하기로 했다. 그게 검토의 결과입니다. 실컷 어디 인터뷰했더니 저희가 그걸 검토했습니다. 이것만 딱 나오고 그 검토해본 결과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놓고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대해 소개만 하고 끝나던데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안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병원, 네트워크 병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 같으면 뭐 예치과, 척추 같으면 우리들 병원, 또 뭐 피부과 같으면 고운세상 피부과, 뭐 거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원장님들 다 만나봤고, 원장님 이 법 만들면 주식회사로 할래요? 아니래요. 그냥 체인병원, 네트워크 병원은 경쟁력이 있거든요. 자재도 공동 구입하고 브랜드 마케팅도 공동으로 하고 인력 조달도 공동으로 하고 굉장히 그 프랜차이즈 병원이나 이 체인 병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진료실, 고가 장비가 요구되는 이런 것들은 같이 이용하고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그 병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대요. 근데 의사는 의료기관 한 개밖에 못 여니까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체인병원을 만들어도 자기 이름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 이름으로 병원을 내놓고 민법상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옮겨놨단 말이에요. 명의신탁처럼.
그러니까 회계 처리나 이런 거 잘 될 리가 만무하죠. 국세청에서 나오면 걸릴까봐 불안해요. 이런 게 바로 반기업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여정부는 친기업적 정부니까 사실 그랬거든요. 기업을 그렇게 안 괴롭힌 정부는 달리 없었어요. 이런 거 열어주자, 이런 거는 국민민복에 도움되는 거니까 열어주자. 그리고 영리의료법인 안 하더라도 비영리법인들이 얼마든지 해외 부자 환자들을 유치해서 돈 벌 수 있게 해주자. 왜 나쁘냐? 특실 만들고 관광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도 하고 뭐 서울에도 하고 하자. 그 대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면 없는 사람들 공짜로 진료 좀 많이 해주고 수가 올려달라고 맨날 복지부 장관 욕하고 그러지 말고 좀 살살 합시다. 이래 해가지고 그거 다 해주기로 한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문제입니다. 영리의료법인은 이념 논쟁만 굉장히 크게 터뜨릴 뿐이지 실제로 나타날 영리의료법인도 많지 않고 기존의 영리의료법인은 비영리의료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영리의료법인으로 전환하리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체인병원이나 네트워크 병원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걸 허용하지 않고도 고급 서비스 발전시킬 수 있고 해외 환자 유치해서 국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결론, 제가 이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영리법인 문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좀 실용주의적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이념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뭐 교수가 얘기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손형 의료보험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무상의료하고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실손형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moral hazard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사전적 엑스안테 사전적인 moral hazard가 있고 엑스포스트 moral hazard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예방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한 개인의 차원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공동선을 해치거든요. 합리적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늘 공동선을 진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 부담이 있는 겁니다. 본인 부담. 종합병원은 30%, 뭐 동네 병원은 20%, 뭐 그런 거죠. 뭐 암이나 중증질환은 10%, 뭐 이런 등등의 moral hazard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은 질병은 본인 부담을 낮게 가져가고 moral hazard가 사전사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질병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 moral hazard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제도가 그렇게 진화해 온 거죠. 이 빗장을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면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건강보험이 급여하는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중에 본인 부담이 10%, 20%, 30%가 있어요. 그게 큰 병에 걸리면 액수가 커집니다. 6개월 안에 200만 원 이상 본인 부담이 나오는 경우 2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다 건강보험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급여 대상인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총액은 6개월에 200만 원을 절대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6개월에 200만 원짜리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시겠어요? 그것은 보험으로 커버해야 될 만한 리스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2003년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해서 2005년도에 결국 300만 원으로 6개월에 300만 원짜리 상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김근태 장관님 계실 때 하도 쫄라댔더니 300만 원 해줬어요. 제가 가서 200만 원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그 정도면 민영의료보험으로 따로 대비해야 될 만한 수준의 위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우리 국민소득 수준으로 볼 때. 근데 이거를 보험을 걸겠다고 해서 지금 선보사들이 보험을 팔고 생보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반대했죠. 규제하겠다. 민영의료보험 규제 권한을 복지부가 가져오겠다. 재경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바탕 전쟁이 났죠. 예, 이것은 보험으로 대비해야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작은 리스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급여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민영의료보험은 비급여를 중심으로 상급병실로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팔아라, 보험을. 그러면 세제 혜택이라는 거 줄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세 공제를 해준다든가. 이거 다 해주겠다. 그러나 본인 부담 부분은 안 된다. 이것은 뭐를 해저들을 막아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영의료보험 같은 경우 함부로 풀게 되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생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19세 미만 없죠? 예, 19세 미만이 없고 모두 성인으로 알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06년도에 어느 날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성들이 병원에를 많이 갔어요. 여실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실금은 뭐 괄약근 기능 이런 것과 아마 등등 관련해서 소변이 새는 그런 질병입니다. 남자들은 전립선, 여자들은 여실금. 이게 이제 노년기로 들어갈 때 또는 중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근데 여실금 수술 건수가 한 10배쯤으로 늘었더라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상합니다. 갑자기 왜 여실금 환자가 많아졌을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사이에 한 17배인가로 이렇게 늘었고, 여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수백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조사를 했죠. 갑자기 대한민국 여성들의 여실금 수술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쁜이 수술을 하고 똑같답니다. 의료적으로 구분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예쁜이 수술이 막 번지면서, 근데 그전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왜 할까? 봤더니 몇몇 선보사에서 여실금 보험을 팔았더군요. 여실금이 걸리면 300만 원 준다, 500만 원 준다, 이런 보험을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겠죠, 그 회사들이. 왜냐하면 여실금 수술에 대한 본인 부담은 3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100만 원짜리 시술이기 때문에 본인은 30만 원만 내면 돼. 수술만 받으면 보험회사에 3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쁜이 수술을 받고 의사는 여실금 수술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그리고 보험회사는 3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실금 수술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보험 상품을 개발했던 임원이, 이것이 민간보험이 공보험에 피해를 준 최초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예쁜이 수술에 대해서 원래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근데 여실금 수술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의사 선생님이 여실금 수술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치료받은 사람이 나 그거 받은 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두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을 계속 내주는 겁니다. 민영의료보험에서 만든 상품이 잘못 설계 되면 공보험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본 손실은 보험회사가 본 손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만약 본인 부담금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전체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서 민영의료보험이 실손형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맡아주는 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근데 생보사까지 지금 다 뛰어들어가지고 보험의 일종의 미끼 상품으로 그걸 판매하고 거기 얹어서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쟁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하지 않은 쟁점이 정보공유. 그죠?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진료 정보를 줘라. 이 요구입니다. 최근에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 요구가 나왔죠. 이 요구도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제가 장관을 할 때에도 끊임없이 보험회사에서 이 정보의 제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면 관할 부처인 재경부나 이런 경제부처를 통해서 관계장관회의에 이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올라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무장관 입장에서 발언 안 할 수 없죠.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비밀한 사생활. 헌법에 있죠. 진료정보만큼 내밀한 사생활 정보는 달리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성병에 걸렸다. 치료를 다 해서 나았다. 그래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입니다. 왜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걸 달라 그러는 것일까? 보험회사는 아까 말한 정보 비대칭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나는 굿 리스크입니다. 나는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배드 리스크는 자기가 건강을 형편없이 챙기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진료 정보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회사는. 민영의료보험회사는. 이 정보는 돈이죠. 손에 쥐기만 하면 누가 돈 되는 고객이고 누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보험이라는 것은 배드 리스크와 굿 리스크를 막 뒤섞어가지고 이른바 대수의 법칙, great number가 작용을 해서 그런 개인 편차가 상쇄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만드는 것이 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각 개인의 질병 리스크를 과거 진료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다 판단하겠다는 것은 보험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되겠죠. 이것은 헌법에 비추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률에 비추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경제 이론에 입각해서 볼 때에도 정말 멍청한 일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 쪽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익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고 일부 경제 관료들이 이것을 옹호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설마 알면서 그러겠어요? 예. 사람은 그렇게 사악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 저는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무상의료.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민간에 의한 무상의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비용은 민간보험회사가 20%좀 부담하고 공보험이 80%좀 부담하는 또는 30대 7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완전 무상의료 제도가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의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죠. 이것도 어차피 무상의료긴 똑같은데. 그러나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국가가 완전한 무상의료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무상의료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데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유명한 그래프로 돌아갈까요?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도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서비스 비용이 비싸면 사람들은 병원에를 덜 가요. 소득이 감소하면 덜 가죠. 소득이 감소하면 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가격에서 수요량이 줄어들죠. 금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병원에 아주 적게 갔죠. 그리고 돈이 남았대요. 제가 있을 때 적자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했는데 금년도에 하도 경기가 나빠서 국민들이 병원에를 들어가가지고 보험 지급 증가율이 3% 증가에 그치는 바람에 보험료는 한 6, 7% 인상됐고 그래서 조단위의 흑자를 봤다. 이런 기쁜 소식이 이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곡선입니다. 이 가격이고 여러분도 이제 경제학자가 알겠죠? 이건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또는 공급 곡선은 순식간에 병원이 막 생기거나 의사가 막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좀 비탄력적이겠죠. 의료 서비스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파르게 그립니다. 일단. 좀 비탄력적인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정도의 가격에 이런 정도의 진료량을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이게 이제 건강보험이 없을 때 이야기겠죠? 건강보험이 없을 때. 근데 만약 건강보험이 있다면
우리 이제 건강보험이 있는 이제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60대 40이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서 60, 내가 40 낸다. 그러면 요것은 소비자들이 직접 내야 될 돈을 말하는 거죠. 그럼 만약 이렇다면 소비자들에게는 이 가격이 어떻게 인식될까요? 이런데 이 가격이 예컨대 100원이다. 그럼 실제 소비자가 내는 돈은 40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0원은 여기입니다. 이만큼을 수요하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이 없을 때 균형 거래량이 여기라면 건강보험이 도입되는 순간 실제 가격이 이렇게 낮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무료라면 어디까지 갈까요? 무료라면 만족점까지 가겠죠. 만족점까지. 무료라면 내가 need, 필요를 느끼는 만큼 진료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료까지는 아니라도 이만큼만 가도 공급이 여기, 공급곡선이 여기 공급이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야죠. 보험이 없을 때와 보험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이 생기게 되면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양을 수요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병원에 많이 가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연평균 진료 건수는 약 12건, 11점 몇 건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고령화가 이미 진행된 나라죠.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훨씬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거의 맞먹는 정도의 진료량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죠. 과잉 진료 또는 의료 서비스의 과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병원에 많이 간다고 국민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병원 많이 가는 건수로 치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건강하지 못한 국민이 되는 거죠. 의료 서비스도 적정량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민주노동당을 뭐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무상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약 25조 원 내외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그럼 그게 60%면 다 합치면 한 뭐 40몇 조 정도가 국민의료비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약 5% 내외. GDP가 1000조 원. 우리나라 GDP가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1000조 원. 우리 돈으로. 예. 그 1인당 GDP가 우리가 4,900만 정도 되니까 한 2만 불. 그래서 된 거죠, 그게. 예, 달러가 이제 엄청 올랐으니까. 그러면 19,000불대로 다시 내려오겠지만, 여하튼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억 원 정도,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거기 한 50조 원이면 5%좀 되는 거죠. 5%좀. 국민의료비 5% 정도를, GDP 중에 5% 정도를 국민의료비로, 우리가 의료비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16조 내지 17조 정도의 돈만 있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저 돈을 다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럼 현재 25조면 거기에다가 한 15조 내지 한 18조 정도 얹으면, 넉넉 잡아 20조 얹으면 되죠. 무상의료가.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부유세를 걷어서 뭐 20몇 조를 만든 다음에 절반씩 쪼개갖고 반은 무상교육에 쓰고 반은 무상의료에 쓰자. 무상교육은 됩니다. 무상교육은 학교를 하루에 2번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무상교육은 교육이 무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시키지 않아요. 지금도 다 어차피 학교 다니니까. 소비량이 한계에 이미 와 있는 시장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엄청나게 변화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은 50조를 걷어서 예를 들어서 25조를 무상교육으로 이건 오케이. 25조를 무상의료로 이건 안 돼. 왜냐하면 실제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나면 국민의료비는 현재 50조라고 할 경우에도 얼마가 더 늘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을 도입하고 나면 국민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1차 반응을 하고 제도가 다시 대응하고 다시 2차 반응이 오고 이 과정이 다 끝났을 때를 가정해서 총 소요가 얼마 들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 국민의료비 지수를 현행 수준에서 묶을 수 있다면 무상의료를 하면서도 저도 무상의료에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움직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태양 아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불변인 것은 없다. 태양조차도 언젠가 없어진다고 그러죠.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태양조차도 영원하지 않은 거죠.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는 그 정책이 국민들 속에서 일으키게 될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적응 행동이 다 완료되어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국민 의료비가 얼마 들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지금의 2배 이상은 들 것이다. 이제 외국에서 사실상의 무상의료제도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의료비 비중,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대개 13%, 적은 곳이 11%, 높은 곳이 15% 이렇게 갑니다. 지금 우리가 5%를 쓰고 있거든요. 그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이기 때문에 또 의료 서비스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보다 수요가 빨리 늘어나는 소득 탄력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약 4배, 약 100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재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건강보험료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지금의 4배로 올라야 합니다. 제가 지역가입자한테 한 12만 원 내거든요. 국세청 잘해요. 이거에서 저한테 매긴 게 12만 원 정도. 제가 단독 가구로 지금 대구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50만 원 정도를 내야 무상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20만 원 내는 사람은 10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100만 원이면 현재 미국의 민영의료보험 1인 가구 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대개 지금 독일이 한 14%, 13몇 % 이렇게 될 텐데 대개 그 정도에 육박하는 정도의 소득 대비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이란 그래요. 이데올로기는 쉽습니다. 꿈을 머릿속에 넣고 그림을 그리면 목표가 나와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4,900만의 국민이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죠. 현재로서 민영의료보험이 40% 맞고 국가가 60% 맞고 무상의료를 하든, 또는 국가가 100% 맞는 무상의료를 하든 국민의료비 지출이 GDP의 10%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비교적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뭘 해야 되느냐, 영리법인 찬성하십니까? 무상의료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도와 지금보다 4배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무상의료 제도 가운데에서 당신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후자를 택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진보정당들의 무상의료에 대한 그 매력적인 공약이 왜 국민들의 마음속에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느냐. 국민들 모두가 그것을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논리적인 이유를 다 분석할 수 없지만 무언가 좀 이상하다. 예, 무언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호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 넘었다. 너무 오래까지 잡아놔서 미안합니다. 오늘 질문서를 내신 학생들 거 중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제가 잘 검토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드리고요. 너무 늦게까지 잡아놔서 미안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